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공군 전투기가 민가에 포탄을 떨어뜨려 주민 등 15명이 다쳤습니다. 조종사 실수였다는데 공군은 사고 1시간 40분 이후에야 오폭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택시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한 지역 체육회 회장이 직원에게 성희롱과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에서 쏜 포탄이 민가에 떨어졌습니다. 한두 발도 아니고 무려 8발이 잘못 투하됐는데 전투기 한 대당 포탄이 4발씩 탑재되니까 2대 모두에서 다 잘못 떨어진 겁니다. 물론 실수입니다. 떨어진 포탄은 한 번 떨어지면 직경 8m, 깊이 2.4m의 폭파구를 만드는데 한 개의 살상 반경이 축구장 1개 정도의 크기라니까 피해 규모가 대충 상상이 되시죠. 15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은 중상입니다. MBN이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땅을 흔드는 충격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부터 보시죠. 먼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럭이 유유히 지나가는 한적한 거리에 폭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번개처럼 떨어집니다. 잠시 뒤 땅을 흔드는 충격과 함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오늘 오전 10시 5분쯤 경기 포천시 이동면의 한 민가에 군 포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 군부대 훈련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훈련에 투입된 KF-16 전투기에서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하며 민가에까지 피해를 준 것입니다. 이 여파로 중상자 2명을 포함해 마을 주민 등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많아요. 거의 반파됐어요. 저희도 지금 안에를 못 들어가요. 많이 떨고 있어가지고. MK-82 폭탄은 전투 시 건물 파괴 등에 사용되는 폭탄으로 축구장 1개 정도 크기를 살상반경으로 하는 위력을 지녔습니다. 이날 사고로 주택 5동과 건물 1동 등을 비롯해 1톤 화물차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이 비정상 투하된 폭탄 8발을 모두 수거한 결과 불발탄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추가 폭발 가능성에 대한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가기 전까지 공군은 오폭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사고 이후 100분이 지나서야 발표를 한 겁니다. 포탄은 목표가 있는 훈련장에서 무려 8km나 떨어진 민간 마을에 떨어졌는데 공군은 조종사가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비행했고 오폭 원인이 조종사의 실수, 그러니까 조종사가 표적에 대한 좌표값을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KF-16 2대로 구성된 편대가 폭탄을 떨어뜨린 지점은 승진 훈련장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애초에 정상 경로를 벗어나 비행한 건데 군 당국의 초기 조사 결과 조종사가 목표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상 실사격 훈련 전 지상에서 목표를 입력하는데 편대 리더인 1번기 조종사가 실수로 다른 좌표를 입력했다는 겁니다. 1번기가 폭탄을 투하하자 뒤따르던 2번기도 함께 투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목표 좌표는 조종사가 지상과 공중에서 2번 확인하고 투하 직전 육안으로도 식별해야 하지만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8발이 비정상 투하되어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하되었습니다. 비정상 투하 원인은 현재까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 폭발 사고 소식과 함께 전투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이 잇따라 나왔으나 공군은 약 100분이 지나서야 오폭이라고 발표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군은 다량의 실사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이상하다는 사실은 바로 알 수 있었지만 공군의 탄이 맞는지 등 확인 과정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사고와 관련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공군은 물론 전군의 모든 실사격 훈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번 오폭 사고는 훈련장 인근 주민들의 삶의 터전까지 다 망가뜨렸습니다. 골목마다 멀쩡한 대문이 없었고 유리란 유리는 다 깨져 바닥을 걷기 어려울 정도였죠. 그야말로 전쟁 직후 모습 같았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옆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진동이 한 차례 일더니 자동차 유리창이 쩍하고 갈라집니다. 사고 현장을 내려다보니 포탄이 쓸고 간 기와집 지붕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습니다. 집이 들어가가지고 쾅 놓은 것 같은. 그러더니 이게 왕창 와자장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기 나는 전에. 이 집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전쟁 난 줄 알았어. 포탄 파편이 가게 지붕을 뚫고 들어왔고 유리벽은 박살나 위태롭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500m 떨어진 이곳까지도 금속 파편들이 날아와 차 유리문을 깨뜨렸습니다. 약간 상상 속의 막 미사일 느낌? 여기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소리는 안 들려요. 여기는 처음 났어요. 저도. 주택에서 막 빠져나온 주민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동네에서 마지막으로 나왔었어.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면서 놀란 주민들은 군사훈련 일정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사고까지 난 마당에 우리 안보에 심란한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북한에 서울, 부산, 심지어 제주도 지형을 그대로 본따 만든 훈련장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사실이라면 남침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참여하며 드론 등 현대전을 몸소 습득하고 있는 북한이 말이죠.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워있는 북한군에게 다가가던 우크라이나군이 급히 몸을 빼며 피합니다. 포로로 잡히느니 자폭을 택한 건데 생포된 북한군 포로는 그만큼 훈련이 정신적, 체력적으로 가혹하다고 전합니다. 제일 비중이 높은 거는 체력 훈련, 육체 훈련. 주에 100리를 뛰고 월 마지막 날에는 200리를 하고 납니다. 20km 내지 25km. 매월 25kg 배낭을 메고 80km 행군이라는 가혹한 훈련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남침을 대비한 훈련 장소로 추정되는 시설도 공개했습니다. 무력부 훈련장이라 거기에는 서울에서 서울, 종로구나 부산, 대구, 전주, 제주도 그런 지형을 통한 시야 건물들과 그런 게 가득해요. 그게 어디 있죠? 무력부 훈련장? 곡산이요. 예? 곡산. 제주도 지형까지 비슷하게 만든 훈련 장소가 밝혀진 것은 처음입니다. 게다가 드론 신기술까지 습득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총으로 무인기를 격추하거나 좀 거도가 낮게 떠서 총으로 격추한 것도 있어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요인 중에 하나가 드론, 우크라이나군 드론 공격인데 러시아에서 그런 드론 관련 노하우, 기술 이런 것을 전수해주는 그런 동향이 있다고. 우크라이나를 다녀온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북한군 1,500명 정도가 2차로 파병됐고 현재 적응 중인 3,500명은 3차 파병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부산을 찾았습니다. 앞서 제시했던 북극 항로 비전을 부산에서 공개하며 민주당 험지인 PK 민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산업은행 이전 등 다른 현안에 대한 답을 요구하면서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손님을 맞는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왔죠. 표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란히 웃으며 행사장에 입장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 하지만 곧 공개 발언이 시작되면서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이 대표가 부산을 찾아 밝히려고 했던 북극항로 비전에 박 시장이 시급하지 않은 문제라고 선을 긋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답을 요구한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북극항로 문제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가운데 중요한 문제에 속합니다. 저는 이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항로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짧은 비공개 면담 후에도 양측의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이런 방구도 없이 냉담하게 대응을 했다는 것은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냉대했다. 부산에 대한 애정이 없다거나 그렇게 서운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는 또 그것도 손님을 또 맞는 또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은 북극항로 논의를 주로 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유감이라면서도 다음 주 금융과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는 등 부산 맞춤 정책을 고심 중입니다. 이 대표의 이번 부산 방문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험지를 찾아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이 대표 지지율은 35%였지만 PK 지역은 26%를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내 일부 의원이 검찰, 여당과 내통을 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 여야 모두에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분열을 조장한다, 갈라치기, 악수 중에 악수라는 비명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대표가 내세운 그간의 통합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당내 의원 일부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검찰과 내통했다고 생각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요?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해당 발언이 공개된 직후 이 대표는 다 지난 일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비명계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당을 떠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의 통합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김두관 전 의원은 국민 통합은커녕 분열 조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내 통합을 이루려는 행보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어제 그 발언으로 인해서 공든 탑들이 다 가려지게. 반면 친명계 일각에선 내통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정보를 받았을 것이라며 이 대표 발언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개헌 등을 고려로 한 비명계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해당 방송이 녹화했던 만큼 이재명 대표 발언이 당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시도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짰다는 이 발언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발끈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벌써부터 계엄령을 내리고 있다면서요. 당시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설명했었죠. 또 다른 여권 잠룡 오세훈 서울시장은 3년 임기와 개헌을 하겠다며 개헌에 침묵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 9월 국회에서 직접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 나섰던 한동훈 전 대표. 이러한 대규모 비리 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대표 본인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검찰이 짠 짓이라는 주장에 이재명 민주당이 벌써 계엄 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짜 벌써부터 계엄령 하시네요. 뭐 색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분은 벌써 대통령이 된 것 같습니다. 계엄도 하고. 한 전 대표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선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를 친중 좌파로 오해, 과거에 받은 사인을 찢어버렸다가 오해를 풀고 다시 사인을 받아가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재작년에 하이스트에 왔을 때 당시에 받은 사인. 그래서 또 다른 여권 잠룡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권력구조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여야 국민개헌연합을 만들자며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별로 이 개헌안에 대해서 개헌 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지 않고 계시는데 조금 압박을 하는 의미에서 또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윤 대통령과 당은 함께 가야 한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개헌 논의 동참을 압박한 가운데 내일 한동훈 전 대표는 MBN에 출연해 조기 대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여야는 최근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상속세 개정안을 내놓고 있죠.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이 한술 더 뜬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이전이 아니라면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한 겁니다. 감세는 좋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줄어든 세수는 어디서 어떻게 충당을 하죠? 조유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이 이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바꾸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개편안은 과도한 세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가 세금을 깎아줬다는 선전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속세 완화와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등으로 중도 중산층 민심을 공략하자 국민의힘도 맞불을 놓으며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목리를 부리면 기다리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서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주요 민생사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모두 중산층 표심 공략에 나서면서 정치권의 감세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어제 정부가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이어 오늘은 민주당이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가예산과 산업은행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식이지만 민주당은 50조 원을 주로 국민들로부터 모으겠다. 그러니까 재원 조달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사업에 얼마를 투자한다는 것부터 결정돼야 하는 거 아닐까요? 돈부터 모으는 게 아니라요. 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조 원을 조성해 첨단 산업을 키우자는 정부안과 민주당안의 차이는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정부는 채권 발행과 산업은행 재원을 출연해 5년간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신설하겠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과 기업, 정부, 연기금이 참여하는 펀드로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주요국들도 이미 다양한 펀드를 조성해서 첨단 기술 투자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우리도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국가적인 투자와 인적, 물적 역량의 결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돈을 기술과 인프라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지원하고 민주당은 이 돈을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구상을 뒷받침하기로 한 셈인데 관건은 수익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 펀드부터 이명박 정부의 그린 펀드까지 정부 기조를 반영한 펀드들이 있어 왔지만 대부분 코스피 수익률을 밑돌았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그렇죠? 네. 아주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높은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공하기가 힘들다 이 말. 배당과 세제 혜택이 있지만 낮은 수익률 때문에 펀드 참여자를 모으기 쉽지 않고 첨단 기업들도 투자받기를 꺼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기업도 부담을 느끼는 거죠. 국민이 주주가 되는 건데 차라리 딴 데 가서 투자받는 게 낫지. 첨단 산업과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뉴스 추적, 오늘은 국회팀 김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중도를 노린 행보를 여야가 다 걷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34%, 더불어민주당 35%로 이런 초접전 흐름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좌우 진영 결집은 지난 대선 직전처럼 끈끈하다며 핵심은 중도층 민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0.73%포인트 차, 굉장히 적은 표차로 판가름 났으니 중도를 향한 러브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외연 확장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진보 지지층들 사이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차피 지금은 선명한 진보층을 대표하는 유력 대권 주자가 사실상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월한 우클릭이 가능한 배경인데요. 네. 지금은 분배보다 성장이란 이슈를 가져왔고 상속세를 비롯한 세금 감면도 사실 민주당에서 먼저 꺼내들었죠. 오늘은 외환 보유고에 비트코인을 편입할지 여부까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주로 경제적 실리에 관심 갖는 중도층을 향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우클릭 노선에 대한 반발보단 여당보다 이슈를 먼저 치고 나가는 것에 만족하는 분위기가 더 우세합니다. 국민의힘도 나름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고 있죠.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속세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죠. 네. 다만 주로 이 대표나 민주당이 먼저 정책을 내놓은 다음에 이를 반박하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다소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예. 여권 잠룡들 역시 주로 반 이재명 정서만 이슈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모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발언이 많습니다. 뚜렷한 정책보다 이 대표 정책에 대한 반박, 그리고 이 대표가 피하는 개헌 이슈에 조금 더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여권이 선명한 정책을 먼저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강성 지지층 눈치를 봐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선급 정책을 언급하면 지지층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더욱 반명만 외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네네. 또 하나는 만약 조기 대선을 가정하더라도 당내 경선이란 벽을 넘어야 합니다. 후보도 워낙 많다 보니 유력한 대권 1위 후보를 때려 선명성을 부각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권에서 당연히 위기감도 느껴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덜컥 탄핵이 인용되기라도 하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렇죠. 예. 이미 중도 굳히기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를 따라잡기엔 버겁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 지도부에서도 금기시하던 조기 대선을 요 며칠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죠. 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어제 텃밭인 대구 경북을 찾아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다시 선봉에 서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에서도 실무 검토는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여권 잠룡들의 발언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도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죠. 벌써 결정문 초안이 작성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법조계에선 여론 분열을 막기 위해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릴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 바뀐 법에 따라 이젠 소수 의견도 다 공개를 해야 하죠. 무리하게 만장일치를 시도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소수 의견을 담는 형태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최종 결론만을 남겨놓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관들은 매일 수시로 평일을 열고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곧 있을 선고에서 일치된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선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결정문에 이를 공개하지 않으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간의 의견이 나뉠 경우 소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해야만 합니다. 법조계에선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온 윤 대통령 측에 불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소수 의견 표기 땐 여론 분열이 심화할 수 있어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재가 반드시 일치된 결정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탄핵 심판에 대해 이미 국론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재판관 간의 견해차를 그대로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또 무리하게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려다 탄핵 심판의 시대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할 위험성도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의 결정문에 소수 의견이 포함될 경우 이 또한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사례가 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점점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 앞은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선고 당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3단봉과 캡사이신 체류액에 이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간 남성이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주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경찰들에게 고성을 지릅니다. 헌법재판소를 파괴하자는 과격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나오는데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집회 분위기는 과격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결과 무시가 됩니다. 초부수자! 선고 당일 집회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면서 경찰은 3단봉과 캡사이신 최루액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데 이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대테러 상황이나 물리적 충돌로 인명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입될 전망인데 경찰 관계자는 경찰 특공대 업무 규정에도 인명구호라는 임무가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당일은 물론 하루 전에도 헌법재판소 인근 차량과 도보 통행을 전면 통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차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고 당일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하고 지자체와 함께 인파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헌재뿐만 아니라 폭동 사태가 벌어진 서울 서부지법과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경비도 강화됩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40대 남성이 중국 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한 적이 있는 만큼 미국과 일본, 중국 대사관에 대한 경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하며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 기간을 사흘로 늘려서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참정권도 보장하자는 주장이 강한데 다만 이렇게 되면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는 거라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사전투표 폐지는 법 개정 사안이라 야당 투표가 필수여서 현재로서는 사실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건이 띄운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 5일 전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합니다. 통상 수요일 치러지는 본투표를 금요일로 미루고 주말까지 사흘간 진행하자는 겁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전면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유권자 편의와 투표율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 시차에 따른 정보 격차와 표심 왜곡 등이 제도적 한계로 거론돼 왔습니다. 보수 측 내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가운데 제도 폐지로 의혹을 불식시키자는 게 여권 일각의 주장이지만 중도와 진보 진영에선 음모론 편승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안으로 제시된 본투표 연장의 투표율 제고 효과가 미미할 거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투표일이 3일이라고 하는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주말을 끼고 있기 때문에 휴일을 보내는 인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사전투표 폐지는 법 개정 사안이라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는 사전투표의 순기능이 많은 만큼 당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보단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국회에서는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감사원의 발표로 드러난 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질책을 하면서요. 다만 이 과정에서 여당이 민주당의 선관위 비호 의혹을 제기하며 잠시 고성에 오가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을 임명한 건 대통령이다. 민주당도 맞받았죠.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선관위 성토회장으로 번졌습니다. 최근 불거진 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기회 균등과 능력 발휘의 환경 조성이 아니고 기회 박탈, 능력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배제하는 124회 실시된 경력 채용 과정에서 216건의 위법 부당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선관위가 아니라 가족 회사 아닙니까? 채용 비리에 연루된 박찬진 전 사무총장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난임 사퇴 시킬 의향 있으십니까? 그럼 본인의 의사... 그러니까 선관위가 사무총장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저런 소굴로 놔두고 있다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이에 앞서 여당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민주당의 비호 의혹을 제기해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상임위 현안 질의에 출석한 경우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없었습니다. 무슨 놈은 비호예요?
그만하세요.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시비. 청문회에 출석한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묻는 야당 의원들 질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10년 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장을 낸 비서가 장 전 의원이 2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고 장 전 의원이 보냈다는 문자도 확보한 만큼 경찰은 장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지난 2015년 11월 17일 장 전 의원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장 전 의원이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을 지내던 시점으로 당시 비서 A씨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 프로필 촬영을 마치고 뒤풀이를 가졌는데 장 전 의원이 자신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와인바로 데려간 뒤 기억을 잃었다는 겁니다. A씨는 사건 이후 장 전 의원이 2천만 원이 든 돈 봉투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장 전 의원이 A씨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장 전 의원은 즉각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고소에 음모와 배경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성폭행은 거짓 주장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튿날인 11월 18일 오전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전화를 받아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보낸 문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자 메시지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경찰은 장 전 의원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반중 정서를 넘어 중국을 혐오하는 혐중 정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중국 유학생은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고 했죠. 중국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던 명동 상점과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가의 반중 정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중국 선거 개입설 이후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주권을 위협하는 친중 세력과 맞서 싸워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을 혐오한다는 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좋아서 유학을 온 중국 유학생들은 불안감을 넘어 두려움까지 토로합니다. 我遇到这种情况的话，首先我自己觉得特别害怕，然后就会想着以后在韩国生活的话，要更加学会保护自己。 몇 달 전만 해도 중국 6호로 가득했던 이곳 명동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중국 대사관 근처에 시위가 잇따르면서 관광객들은 줄고 일부 가게들은 중국 광고 문구를 없애기도 합니다. 가방 끌고 다니는 거 보면 이제 그 중국 애들인데 요즘 별로 없어요. 작년에는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많이 다녔어요. 이런 상황을 우려해 최근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이례적으로 반중 세력이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중한 관계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외교부도 우리 사회 일부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중국 측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펜타닐 마약 문제는 미국발 관세 전쟁의 빌미가 된 사안 중에 하나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트루도 총리와 50분간 통화했지만 펜타닐 문제를 놓고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자동차에 25% 관세를 유예해준다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자국,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였고 결국 캐나다는 세계무역기구에 공식적으로 미국을 제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캐나다가 지난 4일부터 25% 관세 폭탄을 맞은 가운데 트루도 총리가 긴급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0분간 통화했지만 두 정상은 펜타닐 마약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펜타닐로 사망했다면서 트루도 총리는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hrough the northern border in Canada, in last fiscal year alone, there was enough fentanyl seized to kill 4.8 billion people. And that number is up
2,050% from 2023, the year before. Why? Because Canada is allowing that fentanyl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실제 펜타닐은 미국 내 광범위하게 퍼져 이른바 마약거리로 불리는 필라델피아 켄싱턴에는 아직도 좀비 같은 펜타닐 중독자들로 넘쳐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미국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Even the excuse that he's giving for these Paris tariffs today of fentanyl is completely bogus, completely unjustified, completely false. What he wants is to see a total collapse of the Canadian economy, because that'll make it easier to annex us.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중 자동차에 한해 한 달간 적용을 면제했습니다. 다만 협상 진전에 따른 조치가 아닌 자국 산업 보호라는 점을 명확히 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향후 세계 경제의 향배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기를 든 건 무기 공급 중단만이 그 이유가 아닙니다. 군사 정보 지원까지 중단을 시킨 게 주요했습니다. 영국이 미국발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다 막았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만간 백악관을 다시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혼자 가지 않을 듯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정상이 동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럽 대 미국이 만나는 겁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한밤 러시아 무기고가 공격을 당합니다. 기습 공격한 것은 에이테크스 미사일로 미사일 한 개가 축구장 4개 넓이를 초토화시킬 정도로 위력이 셉니다. 한밤 본토 기습이 가능했던 건 미국의 첨단 무기와 표적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인데 정상회담 파국 이후 무기 지원과 러시아 본토의 정보가 모두 끊겼습니다. Did the U.S. pause intelligence sharing with Ukraine, and is it still paused right now? We have taken a step back and are pausing and reviewing all aspects. 군사 물자와 정보를 미국에 의존해왔던 우크라이나가 다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Сьогодні наші команди України та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почали працювати над зустріччю. Є позитивний рух. Сподіваємось на перші результати наступного тижня. 차기 회담은 이례적으로 미국 대 유럽의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담 파국 뒤 영국에서 환대를 받았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정상과 함께 백악관을 가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Éventuellement que le président Macron puisse se rendre de nouveau à Washington avec le président Zelensky et avec son homologue anglais. 여러 국가 정상이 함께 백악관을 찾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트럼프의 친러 정책이 이 같은 추진의 배경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건 드론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드론으로 정찰도 하고 정밀 타격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드론은 통신망이 없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통신시설이 다 망가진 이 전쟁 중에도 사용이 가능한 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덕인데 만약 미국이 스타링크마저 끊는다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탄을 장착한 드론이 상공에서 정확히 목표물을 폭격합니다. 급조 폭발물을 매달고 적에게 자폭하는 일명 자폭 드론은 북한군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는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Дрони свою роль як відігравали, так і будуть відігравати в подальшому. Питання лише в тому, як буде розвиватися тактика і відповідно технологічна складова застосування цих дронів. 동시에 드론 전파 방해 장비로 드론을 고장내거나 아예 적 드론을 조종하는 전파를 쏘아 빼앗는 대드론 장비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드론 장비를 보급받기 어려운 전장에서는 진지와 장비 주변에 그물을 쳐 돌제라는 자폭 드론을 막거나 드론을 더 쉽게 격추하도록 소총 탄화를 산탄 총알로 개조하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드론 운영 자체를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로 드론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하자 미국이 스타링크 차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성망이 없으면 드론은 값비싼 고철에 불과한 만큼 미국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 또 하나의 압박 카드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응급 차량의 길을 터주는 이른바 모세의 기적. 한국에선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중국 남부의 류저우라는 도시에서도 최근 비슷한 일이 연이어 벌어졌는데 스케일이 더 컸습니다. 운행 중이던 기차까지도 멈춰 섰거든요.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구급차가 꽉 막힌 터널 안으로 진입하자 차량들이 하나 둘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운전자들이 길을 내주자 구급차는 다시 속도를 높입니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건 태어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여자 아기였는데 계속된 구토 증세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집이 병원과 300km나 떨어져 있던 아기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양보 덕분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长时间的停留在路上的话，车上的氧气有限，肯定会有一定的危险。 이른 새벽 텅 빈 기차역을 사람들이 가로지르고 승객들 사이를 돌파합니다. 한 산모가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에 의료진이 출동한 겁니다. 기차가 30분 동안 멈춰있던 덕분에 의료진은 객실 내에서 응급조치를 마치고 아기를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류저우시에서 연달아 일어난 두 건의 아기 호송 작전이 성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我眼泪都流下来，真的很感动，一直让路，然后让我的小孩能安全的到了这里。 아직도 다소 과격한 운전 모습을 보여주는 중국이지만 도로의 양보의 문화 역시 조금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지난달 호주 해변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흑범고래 157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래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굉음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눈을 가린 채 절벽 끝에 세워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거든요.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의 한 해안가 모래사장 위로 검은 고래떼가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구조자들이 힘겹게 숨쉬는 고래에게 수분을 공급해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세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흑범고래 157마리가 집단 좌초한 뒤 악조건을 버티지 못하고 끝내 폐사했습니다. Unfavourable. Following expert veterinary assessment, we have decided that euthanasia is necessary for animal welfare reasons. 2년 전에도 호주에서 참거두 고래 51마리가 집단 폐사했는데 고래들의 마지막 모습이 하트 모양을 연상케 해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1월 소말리아 해변에서는 돌고래 100마리가 좌초하는가 하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도 들쇠고래 55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과 함께 음파 탐지기 등 인위적 굉음이 집단 좌초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청각에 매우 예민한 고래는 소음에 쉽게 위협을 느끼는데 사람이 눈을 가린 채 절벽 끝에 서 있는 공포감과 맞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고도로 사회적인 고래 특성상 무리 중 한 마리가 위험에 처하면 집단 좌초로 이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UN 산하 국제해사기구가 권고하는 선박 소음 저감 지침과 버블 커튼과 같은 해저공사 소음 차단 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음은 화학 오염과 달리 감소시키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강원도 지역 체육회 회장이 남자 직원에게 가슴을 만지고 싶다고 말하는 음성 파일을 MBN이 입수했습니다. 이 체육회장은 이런 성희롱 발언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개인 업무를 시키기도 했는데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강원도의 한 지역 체육회에 근무하는 A씨. 지난해 7월 오후 5시쯤 근무 중이던 A씨에게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술을 마셨으니 대리운전을 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주변 지인들과 함께 있는 술자리에 도착한 A씨에게 체육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차례 이런 일을 겪은 A씨는 참다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본인의 소유물도 아닌데 너무 치욕스럽더라고요. 불쾌하고.
제가 2차 가해가 두려워서 신고조차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때는. 정신적 피해를 입어 병원에서 3개월 치료 진단을 받고 병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노동청에서 분리 조치를 지시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체육회장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꽃 배달과 자신의 집 나무에 열매를 따라는 등 사적인 일에 직원을 수차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1월 노동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울산 출장 도중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신의 땅을 봐야겠다며 왕복 6시간을 운전시켰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여직원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커피를 타고 이제 제가 이제 돌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다른 손님들도 계셨는데 이제 하고 하시면서 너는 엉덩이 크니까 기대지 말고 그냥 나가 라는 발언을 하시고. 이 회장이 취임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만 10명이 넘습니다. 피해 진정을 접수한 해당 노동지청은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체육회장은 몸 좋은 남성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냐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홈플러스 회생 신청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 제휴사가 상품권 사용을 막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젠 일부 식품업체와 가전업체들이 물건 공급까지 중단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입니다. 이달 중순까지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라 고객들로 북적이지만 직원들은 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걱정이 큽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이틀 만에 일부 기업들이 제품 공급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제때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봐 동서식품과 오뚜기 등이 납품을 멈췄고 LG전자도 신규 가전 출하를 중단했습니다.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처가 줄어들면서 소비자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종이 상품권은 환불도 여의치 않아 중고거래앱에 판매글이 쌓이고 있지만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 역시 회생 절차에 따른 구조조정이 덮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언제 망할지, 폐점이나 정리기 해고로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몰라 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으로 위기를 맞은 마트업계 2위 홈플러스, 대주주 MBK 파트너스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사모펀드인 MBK는 20년 전 외환은행 먹튀 논란을 일으킨 외국계 펀드 론스타에 대항할 국내 첫 사모펀드로 만들어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내 기업이 헐값에 외국계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순기능을 기대했지만 하지만 지금은 자기는 희생할 마음이 없고 수익만을 쫓는 투기 자본이라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7조 2천억 원의 홈플러스를 인수합니다. 차입금 규모가 상당했고 그 이후 자산들을 팔아 이자 비용으로 쓴다는 비판이 반복됐습니다. 흑자 매장이자 알짜 매장의 영업을 포기하고 폐점한다는 것은 투기자본 MBK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마트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도 MBK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자구 노력 대신 투자금 회수와 금융부채 탕감을 위해 법원에 손부터 내밀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신청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기업 어음들을 개인들한테도 팔고 이랬다 이런 것들은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 MBK는 지난 2005년 론스타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국내 첫 번째 사모펀드입니다. 초창기에는 코웨이나 ING생명 등 굵직한 M&A를 통해 국내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모습은 달랐습니다. 기업이 간당간당할 때 그 사모펀드가 들어가서 현금 수혈해가지고 그 자본주의의 청소꾼이고 칭찬받고도 있어요. 이번에 의사결정도 불법은 아니지만 아쉬운 면이 있고. 미국 국적의 김병주 회장 역시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의사가 필수 의료 과정에서 사고를 내도 과실이 심하지 않으면 처벌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의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의료계의 요구에 정부가 호응을 해준 건데 이번엔 환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에게만 유리한 대책이라는 겁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수 의료 도중에 사고가 일어나 환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의사는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단순 과실이라고 해도 현재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면책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수술 부위 착오, 수혈 투약 오류,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등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형사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의료사고로 사망자가 나와도 유족 전원이 동의하면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입니다. 민형사상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 필수 의료 분야 기피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 전 이른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의사들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줄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환자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나면 전문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데 정부 발표대로면 의사들이 더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입증의 어려움을 겪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형사처벌 특례를 먼저 요구하는 의료계도 문제가 있고 정부나 국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상 과실 혐의에서 의료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정부가 이런 우려를 넘어설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의대 중원 이대로 멈추는 걸까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내년도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대로 2,000명 증원을 강행하겠다고 했죠. 증원 중단에 망설였던 정부도 기류를 바꿔서 이런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의대생들에게도 넘어갔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한 사립대 익명 게시판,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근황을 묻는 글이 이어집니다. 올해 의대에 붙고도 정작 학교에 갈 수 없다는 고민은 의정 갈등의 현주소를 말해줍니다. 여전한 안개 속 상황에서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의대 정원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을 멈추고 내후년도부터는 추계기구 결정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절하겠다고 합의한 겁니다. 한 대학 총장은 MBN 통화에서 의대 정상 수업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복귀를 안 하면 학칙에 따라 내년도 2,000명 증원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을 총장들이 나서 뒤집는 만큼 먼저 학생들이 돌아와야 명분이 생긴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여당도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런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가대학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대 증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각 대학 총장의 마음에 공감한다며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은 일단 반기고 있지만 복귀 여론은 아직인 걸로 전해집니다. 증원분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뭐 해주면 고맙긴 한데 근데 문제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게 산더미여서. 정부는 의대생 복귀에 대비한 교육 정상화 대책을 내일 발표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모색하는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걷다 뉴10 특별기획 6번째 순서입니다. K9 자주포, K2 전차는 수출이 잘 되는 대표적인 명품 무기죠. 그동안 엔진 같은 핵심 부품은 독일산을 써왔는데 최근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K방산의 현주소와 과제를 이혁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군수 공장입니다. 수출 효자로 꼽히는 K9 자주포의 엔진 조립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9월 국산화에 성공해 더 이상 독일산 엔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엔진 단독으로 봤을 때는 20-30%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는 대략적으로 6조 정도. 321억 원을 들여 3년 만에 이룬 결실인데 기술료를 주지 않아도 돼 독자 수출의 길이 열렸습니다. 핵심 부품 국산화는 우리 무기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 방산업계 고용을 늘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공장에선 K2 전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변속기를 국산화했습니다. 기존 독일 변속기를 대체하면서 승차감과 연비까지 향상시켰다는 평가입니다. 100여 개 이상의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전체 고용 효과는 한 5,000명 이상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은 2조 4,4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00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등 36개국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점유율 2%, 세계 10위 방산 수출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점유율 5%, 수출 순위 4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민군 간 원팀의 국가적 역량 결집이 중요합니다. 방산 수출은 국가 간 신뢰가 중요한 만큼 최근의 국정 불안정은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제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느냐, 또 지속 가능하게 기술 지원이 되느냐, 국내 정치 여건이 불안하면 구매 조건에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방산 무기는 이제 우리 안보를 넘어 수출 효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포근함이 감돌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서울 한낮 기온이 10도를 크게 웃돌아 따뜻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할 텐데요. 특히 충남과 전북, 광주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아직 눈비가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빙판길을 주의하셔야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춘천이 영하 4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1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하루 새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날이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